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연말입니다. 날씨 지난 주말 엄청나게 추웠죠. 지난 토요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단지 노동자들만의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모여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단결 투쟁가를 소리 높여 부르는 그런 조직화된 노동자들과는 달리 고교생이나 혼자 나온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무려 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찰은 2만 3천 명이라고 추계를 하더군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7천 명,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세종로 사거리 등 일대 차도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 나가면 무슨 먹을 게 있다고 영하 9도, 10도의 추위, 체감온도로는 영하 15도, 20도의 추위를 뚫고 나갔겠습니까? 한 고등학생은 고교생인데도 안녕하지 못한 사이에 할 말은 해야겠다. 자신들의 생각을 적은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 측에 10분 만에 떼버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비판을 해도 종북으로 몰리고 소수로 규정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답답해서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대선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혼자 집회에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5살 먹은 남자아이가 촛불을 들고 전경들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변호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다.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계란은 깨어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라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2014년은 내년 2014년은 갑오년입니다. 갑오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 되는 해죠. 네. 나가자 형제여, 방방곡곡 대동단결로 말하라 형제여, 총파업 투쟁으로 말하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파업은 최장기록 갱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렵게도 원격 1호 영리백원 저지를 외치면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노조의 파업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시해버리는 이 정권의 태도입니다. 어디 문명국에서 노동운동의 심장부에다가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체리점을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지만 대체도 그 광산노조의 파업 속에서도 결코 노조 지도부를 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니들은 안녕할 것 같으냐?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이러면 박근혜는 안녕할 것이냐? 라는 사설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2014년 갑오 농민전쟁 12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 과연 박근혜 안녕할 것인지 한겨레의 사설로 한번 짚어봅시다. 2013년 한 해는 결국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 영하의 혹한 속에 거리에는 사생결단의 을신연스러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10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과 13,000여 명에 이르는 경찰의 정면 대결. 근해 산성의 차벽 넘어 울려 퍼지는 정권 퇴진의 구호 소리. 국민의 가슴에 희망의 물줄기는 고사하고 여차하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대포 세례가 쏟아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첫 해는 막을 내리고 있다. 네, 박근혜 정권의 집권 1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막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집권 1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기억 속에 박근혜가 웃는 모습은 별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박근혜의 화사한 웃음은 화려한 패션을 뽐내면서 외국 나들이를 했을 때뿐이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성난 얼굴 보인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은 모두 박살내고 청소하고 뿌리 뽑고 선멸하고 척결하고 응징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성난을 얼굴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하 3도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든 것은 단지 철도 민영화 저지의 뜻을 보태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혹한보다 더한 칼바람 정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표시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녕 피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수레바퀴 자국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아버지의 수레바퀴 자국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시절 철권 통치의 징그러운 역사 속으로 국민을 다시 끌고 갔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여야가 국토교통위 산하의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문 발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회 정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의사항,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두 번째, 세 번째고. 제가 두 번째 항을 읽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또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철도 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에 파업을 처리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2013년 12월 30일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환. 네, 방금 민주당 이윤석 그리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이게 잘 되면은 파업을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철도노조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자로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였나요? 예, 소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파업을 처리하는, 결국은 민영화를 이 법적으로 저지시키겠다는 기대 속에서 결국은 파업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의 10만 집회가 말하자면 여당으로서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긴급하게 라디오 브리핑 도중에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발표를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계속 김이 약간 세긴 샜는데요. 자, 그 사설을 계속 읽어봅시다. 서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함성은 박 대통령의 빗나간 정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 운영을 권력의 힘자랑과 동요로 착각하는 정부는 불행하다. 정치는 결코 수갑과 경찰 진압봉, 최루탄과 물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지혜의 부족, 자신감의 상실, 리더십의 결여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리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강한 정부가 아니라 가장 약한 정부다. 생각이 다른 국민을 다독거리고 설득하는 끈기, 반대 진영에 대해 한쪽 문은 닫되 또 다른 한쪽 문은 열어두는 너그러움과 여유야말로 진정한 강한 정부의 징표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강경 대응을 통한 사태 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서 철도노조 수배자를 모두 잡아들이고 직권면직 등 온갖 위해과 해법으로 노동자들의 무릎을 꿇린다 칩시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며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안녕해질 것입니까? 힘을 앞세워 국민을 엉두르는 권력이 결코 안녕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응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위에서는요, 뭔가 철도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타결점을 찾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밀어붙임이 말하자면 어찌 보면은 여당으로부터도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 속에서 하여튼 연말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소식이지만 일단 낙관의 계기를 보여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사설은 일단 마감하고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네, 우선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랄소녀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까지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포인팅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금천구 가산동의 하늘땅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홍씨세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해나님과 포인팅님, 그리고 하늘땅님, 홍씨세계님은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자금을 납입하셔야만이 조합원이 됩니다. 사실은. 출자금을 납입을 약속을 하면은 그때는 조합원은 아직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영의 조합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돈을 내시면 육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농담이고요.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철도노조와 관련된 국토위의 합의사항을 간단하게 해설을 하면요. 거기에 새누리당의 협상 파트너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새누리당 측은 김무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박기춘 의원이고요. 그리고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이 3자 회동을 통해서 철도발전 소위를 구성하고 그 소위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이 파업을 그렇게 되면은 파업을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을 겁니다.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새누리당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김무성 의원이 그 협상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진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본인은 찌라시에서 봤다고 하지만은 도저히 찌라시에서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찌라시에서 봤다면은 국가기밀이 찌라시로 유출된 거예요. 그건 따로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사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찌라시에서 봤다는 것은 핑계 불 끄는 소리이고 실제로는 그 원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수해서 봤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몸을 던져서 선거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개표 부정에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루머까지 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김무성 씨는 박근혜 친박 인사는 또 아니었어요. 박근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라면서 친박 진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선거가 불리해지니까 박근혜가 김무성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박은 김무성을 견제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은 김무성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박근혜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청와대를 설득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설득이 안 되면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는 아주 미묘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무성의 반란 혹은 김무성의 밀어붙이기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김무성도 박근혜 정권이 중도 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계좌하고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의 이른바 내시라고 불리우는 강경파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라는 것. 지난 주말 실제 온도는 영하 3도였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10도, 11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까지 10만 명이나 모여서 한결같이 박근혜의 불통을 비판한 데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김무성의 그런 합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나와 있는 것들 그 추후에 아까 김태흠 그리고 또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 이후에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합의 시한은 뭐 관리에 준한다. 합의 과정에서 철도노조 징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리고 소위 내용을 뭐라고 미리 전제한 바는 없다. 면허 발급 문제 등 다른 조건을 안 붙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오케이를 했다면은 말하자면 이면 합의로는 뭔가 보장을 해줬다. 이런 추적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 그 얘기만 딱 듣고 뭔가 해설을 하려니까 좀 부족한데요. 일단 오늘은 그 해설하는 시간 아니니까 계속 넘어갑시다. 자, 그러려면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권력이 나름대로 최소한의 남은 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성을 잃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수렁을 빠뜨리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사설로 이성 잃은 공권력은 재앙을 부를 뿐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박근혜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었다. 어제 새벽 경찰이 느닷없이 철도기관사 숙소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일주일 전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앞세워 경향신문 사옥을 침탈한 데 이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여기에다 수배 중인 노조 간부를 잡겠다며 노조원 가족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마저 조회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지 의문이 든다.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의식과 법치는 어디로 갔는가? 노조를 때려잡을 수 있다면 어떤 불법 행위도 용인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진짜 경찰들 하는 행위를 보면은 기가 차다 못해.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맞나? 어디 북한의 안전계획부 경찰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아니 새벽에 경찰이 느닷없이 영장도 없이 철도기관사의 숙소에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의료정보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최고의 기밀로 분류를 합니다. 왜?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당신이 뭔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과 진료의사 이외에 알아서는 안 될 개인의 기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조 간부를 잡겠다면서 노조원 가족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마저 조회를 하는 이런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진료 기록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조를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불법 행위도 용인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 박근혜 경찰, 이런 경찰들을 보면은 과연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경찰의 철도기관사 숙소 난입은 공권력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그젯밤 철도기관사 70명이 머물고 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유스 호스텔에 들이닥쳐 5시간여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영장도 없이 연행하겠다면서 노조원들을 겁박했다니 무법천지나 다를 게 없다. 핵심 요원인 기관사들의 복귀 지연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자 회유, 협박할 목적이었다고 하나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경찰이 제시했다는 철도 노조 간부의 체포영장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 아무리 1계급 특진에 눈이 멀었더라도 최소한의 법치마저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공권력 남용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건보공단을 통해 철도 노조원들의 신상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요구사항에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예민한 병원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철도 파업과
노조원 가족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무슨 상관일지 모를 일입니다. 서로 철도노조 간부의 현업 복귀를 종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번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개 부서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사과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엄중한 법 질서를 강조한 터다. 공권력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채 국민들에게 법 질서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게 사실 보수를 참칭하는 정권들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자기들은 법을 어기고 자기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지 맛대로 하면서 국민들에게선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공권력이야말로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런 경찰이 영장도 없이 절차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편의주의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탈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마도 차가운 겨울의 오목한 바람보다도 더 사람을 아리게 만드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절제한 공권력으로 철도 파업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더 큰 문제다. 정부 대응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660명의 대체 인력 외에 추가 인력 충원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파업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기회에 노조를 확실하게 손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강경 대응은 파국을 부를 뿐이다. 대규모 해고와 손배 소송은 향후 노사 협상의 발목을 잡아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 정부가 공권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철도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대전 대덕구 와동의 아이윌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푼수1님 조합원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까지 한꺼번에 완샷으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안옥연 조합원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남양주시 벨레동의 마인디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즘 조합원 가입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밀어붙이기에 염증을 느끼신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라이프 상조는 국민TV와 EJ에만 광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과도 이와 유사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이 오늘 유레카라고 하는 한겨레의 칼럼나를 통해서 업무방해 죄야말로 파업방해다라는 것을 과거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 만한 칼럼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나폴레옹 황제 치하의 프랑스는 1810년 형법을 정비하면서 노동자 파업은 물론 21명 이상의 결사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었다. 1864년 나폴레옹 3세 때 이를 개정하면서 414조에 폭력,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서 노동을 조직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완화했다. 네. 1810년이면은 19세기 초반입니다. 그때 나폴레옹 황제, 보나파르트, 노동자 파업은 물론이고 21명 이상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 모임 자체를 처벌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죠. 그것이 54년 후 그 조카인 나폴레옹 3세 때
아무나 모이기만 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조직적으로 정지시킨다. 즉 노동을 정지시킨다는 게 뭡니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이게 19세기 이야기예요. 일본은 1880년 형법을 만들면서 프랑스 형법을 참고해 270조에 농공의 고용인이 임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위계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의 조직적 정지를 방해로 폭력, 협박을 위력, 위계 등의 추상적 표현으로 바꿔 남용의 불씨를 남겼다. 이것이 일본 형법을 본뜬 우리 형법에까지 이어져 오늘날의 업무방해죄로 남았다. 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 미국, 물론 일본도 이제는 폭력으로 사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판례와 학설이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그 사용자가 불편을 느껴서 노조와 협상하도록 만드는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폭력, 즉 뭘 때려 부신다든지 아니면 사용자를 좁힌다든지 하는 식만 아니라면 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얼마 전까지도 파업 자체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다만 목적이나 수단, 방법, 절차 등이 정당할 경우에만 정당 행위로 봐서 처벌을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정리, 해고 등에 반대하는 파업은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불법이고 순수 근로조건 관련 파업이라도 웬만해선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불법 파업이 양산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만큼 노동자에게 가혹한 대법원은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불법. 이렇게만 해도 불법. 그래서 마치 파업은 불법인 것처럼 오인돼 왔습니다. 대법원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결국은 재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먹였던 퇴임 이후 자리를 보장했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을 구워 삶았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대법관까지 될 사람이라면 법관으로서는 그 출세의 정점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대법원만큼 이렇게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그런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2010년에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라면서 이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자 그 이듬해 대법원도 할 수 없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판례를 바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격성이죠. 사용자에게 전혀 그 파업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해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업무방해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사용자가 대비하도록 시간을 주고 파업을 한다면 그게 무슨 파업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례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여기에 할 수 없이 판례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 대법원 진짜 돈에는 장사 없다는 그런 과거의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 파업은 대법원의 그런 판례에서마저도 불법적인 파업이 아닙니다. 전격성을 갖다 말하자면 벗어나기 위해서 조합원 총회를 2번이나 열었고 그리고 숙려기간도 거쳤고 그리고 근로조건 망가지고 파업하지 않으면은 또 뭐 불법이다 하니까 임금 문제도 집어넣었습니다. 파업의 이유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법 파업을 해온 것을 불법 파업으로 본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법하다는 반증에 다르지 않습니다. 철도도조 파업에서도 보듯이 200년 전 프랑스나 군국주의 시절 일본에서처럼 업무방해제가 아직도 파업방해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현실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서울 영등포구 신길 3동의 나린나리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백호 엄마 희정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김봉준님, 조합원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는 난파선의 선원들이라는 이재성 한겨레 신문 사회부 사건데스크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며칠 전 원앙소리의 제작자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한테서 전화가 왔다. 민영화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막 칠레 촬영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갔다고 한다. 제목은 블랙딜. 관료와 자본, 학자들이 국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벌이는 은밀한 거래가 민영화의 본질이라는 뜻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대처리즘을 수입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한 대표적인 남미 국가들이다. 고 대표가 전하는 상황은 심각했다. 의료와 철도, 연금, 교육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부의 집중이 심화했으며 각종 요금은 폭등했고 민생은 파탄났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좌파 대통령 선출이었다. 남미에서 좌파 대통령이 자주 선출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그노믹스를 빙자해서 공공부문을 마구제비로 민영화한 결과 그 민영화의 혜택을 누린 재벌들이나 일부 소수는 배를 불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폐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좌파 대통령 선출이기 때문이죠. 눈길을 우리나라로 돌리면요. 철도 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 노선에 박수를 치면서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좀비를 불러들이는 보수신문 그리고 방송들로 행위장이 날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의 흐름을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청명관이와도 같은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보수 언론의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답을 한다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탓을 하는 보수 언론들이 탓을 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당신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이들도 우파 정부입니다. 좌파도 아닌데 마음대로 좌파 딱지를 붙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우파 정책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게 이 나라 보수 언론의 전매 특허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철진한 난파선 노름을 당장 그만둬라는 한겨레신문 이재성 사회부 사건데스크의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간에 많이 끊었는데요. 예, 전문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